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고 있는 김동석입니다. 오늘 11월 8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가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2천선이 붕괴된 채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을 볼까요? 네, 코스피입니다. 15포인트 빠졌습니다. 1989.05로 2000선은커녕 1990선마저 살짝 내려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그냥 확 급락을 해버리면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그에 따른 급반동도 나올 수 있고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정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을 텐데 매일 한 0.5에서 1% 그 사이에 슬금슬금 빠지는 양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상당히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손실폭은 조금씩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이 팔고 있죠. 1185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은 조금은 줄었습니다. 747억 원 매도입니다. 코스닥 역시 빠졌습니다. 4.17포인트 0.8% 하락이고요. 소극적인 면으로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양쪽에서 사주고 있군요. 다음은 환율입니다. 1.7원이 올랐습니다. 1063.1원입니다. 네, 먼저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전날 미국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GDP 성장률에 대해서 호조를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위축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결국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했죠. 1986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기관 쪽도 함께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오늘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의 물량을 일단 확대를 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2천억 이상 매도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조정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의 흐름들은 좀 조정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조선 쪽과 화학 쪽 섹터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혼조세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많이 올라간 만큼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격이 어느 정도 이제 좁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만큼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좀 타진해 봐야 될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어디가 있었을까요?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예,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익IPS라는 종목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동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 8,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대 초반권역에서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타났었고요. 전날 같은 경우도 양매수를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박스권역의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8,800원 이 자리대가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대가 안착이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루멘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LED 섹터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금일 같은 경우도
양호한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요. 특히나 9,000원대 초중반권역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좀 해준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같이 조정장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안주적인 성격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fon들 같은 경우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목표치를 도달해주고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21선과 61선의 자리대를 하고 있는 9,0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좀 약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다. 즉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한라 비스테온 공조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이 여전히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현재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량이 마찬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44,000원대죠. 박스권 상단권역을 지지해 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한 차례 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녹스라는 기업입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4분기 최고의 실적을 기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점을 형성해주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역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1선 기준으로 좀 좋고서 대응을 해본다면 충분히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연말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안성맞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특징주에 대한 점검을 모두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동안 우리 증시 굉장히 승승장구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장기 순매수 해주면서, 잘 끌어줬었는데, 일순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급변한 상황입니다. 2000선 붕괴에 이어서 이제 1900선으로 점점점 후퇴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떤 위기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소폭 빠졌다가 다시금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주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좀 기회로 활용을 해봐야 될지 좀 긴가민가 합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정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또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재상승을 하기 위한 움츠림, 즉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추세 라인대를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장기간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양호한 좀 조정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즉 6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라인이 한 번쯤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가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추세거나 혹은 비추세 구간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61선과 121선 선은 일단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대량에 대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2063포인트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점짜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가격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자리대가 약 1980포인트대 초중반권역입니다.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 하더라도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 부분을 좀 더 보게 된다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38.2%의 조정다리가 약 한 1977포인트 자리대입니다. 60일 자리가 보여지고 있고 마디에 폭만큼 빠져 있고 피보나치 조정대인 382 이 자리대가 1980포인트 부근이라면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급 주체가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11월 중하순경에 진바닥을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외바닥 상승이 아니라 이중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서 일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차례 반등 이후에 눌러주는 흐름들, 즉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바닥 권역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도로의 전환일 겁니다. 자, 지금 순매도가 5거래일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떤 건가요? 예, 일단 5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4천억이 약간 모자라는, 거의 4천억 정도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지수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대세 상승기까지 접어들었을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3%가 조금 넘는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의 보유 지분은 지금 현재 33%로 훌쩍 뛰어넘는 그런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상당 부분 매수를 많이 해줬고요. 15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5억 5천억 정도를, 15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약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15조는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상승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보다는 4분기에 대한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고요. 소비 시즌이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충분히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또한 부분들은 주도 섹터죠. 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섹터들, IT 섹터들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쉽게 지수는 꺾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발 훈풍 또 선가 상승 등에 따라서 조선주의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 등 여전히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매수 시기로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상승을 했던 그 주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에코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일단 이러한 모습들, 즉 지수와 함께 놓고 봤을 때 지수가 꺾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처럼 신고가를 진행을 하는 그런 종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성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탑픽주로 봤을 때는 현대미포가 단연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조정시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시기는 일단 이중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기자재 쪽 섹터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된다면 두산 엔진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섹터가 2분기 때부터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기자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한 2분기 정도 뒤에 출발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두산 엔진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 견조한 조정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두산 엔진 같은 종목군들을 중기적인 관점으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AS 이어가겠습니다. 11월 4일날 추천을 하셨습니다. 나흘 전인데요. 자, TLI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예, 일단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 일단 박스권역, 즉 21선의 지지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수급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10,000원 초반권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일단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거기에 대한 공백은 연기금 쪽에서 메꿔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깊숙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9,500원대 부분까지는 일단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로 기록을 했는데요. 만약에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인 약 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리스크 관리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원보험 말씀드려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잘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했고요. 대구에서 11월 10일 날 오후 3시에 또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샘플러스의 간판 멘토 두 분이시죠. 정재훈 멘토 그리고 또 예병군 멘토 두 분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여러분께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좋은 분위기에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대구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해서 지금 선물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현물시장처럼 그쪽도 별로 안 좋은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쪽은 어떤가요? 네,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습니다. 좀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이제 잘 가다가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만기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누적 포지션 쪽이 하방 쪽에 하나가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 과정이 좀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 과정 속에 놓고 보면 일부 이제 포지션들이 좀 청산 나가는 템포는 좀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외 증시에 따라서 동방급락. 참 해외 증시에 따라 동방 상승이란 단어만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가져봤는데요. 올라갈 땐 같이 못 가고 내려올 땐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특히나 현물 쪽을 먼저 살짝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우선주의 블락들이 지금 기관에 의해 외국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죠. 상당히 우선주에 대한 배당 부분을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때렸더란 건 상당히 그 부분이 위축되는 거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꾸준하게 매수 스위칭을 좀 전환을 시켜주었어도 바스켓이 좀 비어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세가 갖고 있는데 그 금융투자 쪽은 누적 포지션을 매수로 스위칭이 나왔고요. 투신 쪽은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고점, 완전히 최고점보다는 270대 초반부에서 때렸던 그 물량들을 이제 청산 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에 따라서 기관계 쪽의 포지션 자체를 받아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포 쪽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있게 더 공격으로 시장을 하방 쪽 배팅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압박 카드가 역시 오늘의 미결제의 주범 요인은 개인들 포지션의 일부가 좀 유도되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분명히 콜옵션 쪽에 수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겠죠. 금융투자 쪽에서 49억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기존의 매도 누적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일부 걸려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풋옵션 쪽의 위치를 놓고 보면 오히려 풋옵션 쪽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모든 흐름이 하방 쪽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추격으로 매도를 따라가야 된다. 시장 하방 베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누적되면서 그에 따른 현재의 가격이 비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포지션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우위 쪽이 잡혀주고 있지만 기관계의 매도 우위 금융투자 쪽에 37억 매도 우위는 기존 포지션의 청산 플러스 신규적으로 매도 막이 그러니까 제한적인 하락을 이제는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 프로그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 차익과 비차익을 원론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참 시장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가 아침 초반부에 최근에 비차익 쪽에 매도를 유발시키는 건 베이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쪽에서 차익 쪽에서는 매도 압박볼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 특히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시장에 낙폭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가 다시 밑으로 이탈 나오게끔 막아내는 요인인데요.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이 좀 비어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고팔고로 반복하는 모습 속에서 비차익의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좀 당겨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고요. 자, 왜 2.0 이때의 고평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부분에 내려오면서부터 주구장창 비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하나만 판단을 하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베이시스라는 것은 어느 적정선에 미결제와 마찬가지로 중요 가격대 이상을 넘어가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험성을 도래될 수 있거든요. 그 반대쪽으로 쏟아지는 양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그 베이시스의 조절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프로그램 자체의 베이시스라는 것은 전체 수급에 대해서 제가 가장 분석하는 데 어렵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꽃이다, 수급의 결정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시스 자체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베이시스가 낮으니까 매수로 들어오겠지, 그럼 시장이 우상향 가겠지,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발상은 조금은 위험한 구간입니다. 현재는 크로스 쪽으로 반대쪽으로도 나오기도 많이 출해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백어데이션 상태의 깊은 백어데이션, 가격대가 들어오게 되면 바스켓 비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전이 만기 전에 먼저 포석이 되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차익 쪽에서 지금 출해되는 속도 부분을 봤을 때 현재의 0.5대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들어올리는 템포, 그렇다면 현재 기준 쪽에서 백어데이션이 약하게 될 경우에 다음 주 만기인데 즉 지금 플러스 0.68 정도 찍고 있는데 마이너스 0.5대나 0.7대까지 내려가면 그때 그 자리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매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백어데이션 상태가 1.0대를 넘어서고 이탈이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비차익은 오히려 바스켓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셔야 된다. 미리 선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력 쪽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지속성을 한번 보자라고 결정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진 쪽은 청산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는 신규 매수세가 좀 드라이브가 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포지션 자체가 청산성과 신규성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강도가 현재 2,600억대 규모에서 딱 그렇게 많이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축소가 한 1,800억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종가 부근까지 800억대 정도만 축소되거나 또는 1,300억 절반 정도만 줄어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운딩 자체가 낙폭 축소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 부분이 출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매도 우위 쪽을 잡는다라면 오늘 다시 되돌림 자체를 잡아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컵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타입으로 가서 거기에 우리가 그 빈 공간을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타입인데요. A컵은 가장 어렵습니다. A컵이 오늘은 좀 속도가 느려서 지금 A컵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A컵이 가장 깨끗한 모습은 아니겠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승부를 잘 띄울 수 있는 건 C컵과 D컵입니다. D컵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이 반드시 막혀있는 템포를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컵은 상단과 하단이 자체가 막혀있지 않고 우리가 그 추세를 따라가서 추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템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출발과 함께 신호등 자체에서 빨간 등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위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입장의 투자자였다면 쉽사리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쪽의 고점 부분을 정확히 터치를 하고 나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이번 주를 대비해서 보면 신호등이 가장 깨끗하게 대응하여 보이는 그대로 매매를 하기도 좀 쉽사리 좋은 곳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기준의 마지막적인 측면에서 신호등이 이제는 돌려가겠다,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 싶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베이시스 때문에 양봉을 좀 강하게 뽑아내는 템포의 억지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놓고 보면 고점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템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윗꼬리 정도는 페이크라고 감안을 하시고요. 몸통을 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된다면 앞에서 축소 나오는 속도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된다면 고점 매도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오후장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라인, 황금 라인은요 261.8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대를 맞는다면 역시나 매도로만 일관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완벽하게 안착한다 하더라도 목표치를 살짝 잡으면 짧게 시간 대비하면 262점 초반대 부근이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빨간 등에서에 대한 브레이킹 여부도 분명히 있으니까 짧은 단타로 승부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버나잇 부분에 대해서 문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들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오버나잇도 분명하게 하고 싶어하는 영역 구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고 무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 화요일 변동성을 이용하는 수익 구조를 챙기셔도 충분한 위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 쪽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될 지표값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무포지션으로 유지하고 나서 다음 주 만기주 재미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왕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의 흐름에 대한 진단과 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진단입니다. SP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를 여쭤보고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불안불안하더니 결국엔 2000선 내주고 지금 1990선까지 그냥 확 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다 싶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더욱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다 싶은 그런 좀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좀 불안합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나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의 큰 대형주, 초대형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유자분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10포인트 안팎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0.5%에서 0.7% 정도 하락하는 그런 정도의 하락으로 5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급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시장이 조금씩 그렇게 아까 앵커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수를 놓고 보면 뭐 거의 7월 초 수준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소로 따져본다면 1800포인트대 그 지수대에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투자 심리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추세선 분석으로 접근하면은 예전에 계속 그래프를 말씀을 드렸었던 중기적 관점의 그 주봉상의 지지선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이탈을 했다.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죠.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1900포인트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도 한 20-3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더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상당 폭이 진행됐다. 그러한 관점에서는 약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하락이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2010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멈췄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하락을 한다. 이런 양상으로 좀 진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꾸려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좀 내렸다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이렇게 진입할 것이 아니라 약간 분할 매수를 하되 한 1차적으로는 2000포인트 전후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약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고 나머지 현금을 좀 투입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변화 요인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도 잇따르고 있던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거기서도 상당 부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11월 초를 전후로 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가 확 바뀌어지고 있다.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도 전환을 이제 한 그런 외국인 쪽의 변화가 단순히 한국 시장 쪽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러 강세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로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제 바로 그것이 결론이 났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결국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 유로 환율을 놓고 봤을 때 7월부터 10월까지 오름폭, 그러니까 강세를 보인 폭의 절반 정도가 딱 어제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달러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단지 그것이 반전이 돼서 다시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외국인 쪽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한 양상이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금리 인하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인 해석하고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부정적인 해석이 오히려 약간 좀 더 우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약간 좀 수그러들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수준, 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50%를 반납한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약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약화로 인해서 현물시장은 상당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라도 어떤 반전의 계기가 마련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있는데요. 선물시장 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한 기대가 이제 파생상품 쪽에서 지금 악영향을 이제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반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30일 바로 그 변화가 나타났었던 그 이후에 파생상품 시장 쪽이 더 빠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식시장보다 이 선물 쪽에서 놓고 보면 누적으로 보면 이미 오늘 한 2시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11,000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풋옵션을 42억 매수하고 콜옵션을 22억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하방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는 아마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파생상품 쪽의 수급을 좀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까지는 약간 좀 더 좀 지켜보면서 이 악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좀 가늠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조언을 주십시오.
예전에 50%까지 확보했던 현금 2020포인트 이하대에서 한번 진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투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40%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향후 좀 추이 지켜보면서 저 현금 40%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시장이 무너져 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현금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망의 자세를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좀 잘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노려봐야겠습니다. 항상 뭐 시간이란 건 있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또 힘을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가을투자자문회사 전략기획본부 김홍석 이사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넘치는 에너지처럼 돈도 좀 넘치셔야 되는데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한번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네, 먼저 최근 혼조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본격적인 하락세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것인지 긴가민가한데요. 자, 현재 모든 악재와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공존해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달러의 방향성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완전한 방향 전환인지 확실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인지 판단하기가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 급락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기는 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 컨센서스 값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서프라이즈 인덱스 급락은 제한적이라는 점은 또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는 QE 축소 시점을 지연해줄 수 있고, 유로존 경기 둔화와 실물 경제 회복 지연 등의 이슈는 ECB의 경기 부양 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중국의 긴축과 구조조정 역시 이머징의 과잉 공급 이슈를 장기적으로 해결시켜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오늘날 보면 모든 악재와 호재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매크로 환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은 위험 자산으로 비중 증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리스크 회피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고, 부채 조정,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상승 등의 이슈는 채권보다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환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적정 퍼값은 매크로 환경에 따라 계속 변해왔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매크로 환경은 적정 퍼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저성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가 및 지역별로 경제 회복 시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달리 대부분 나라에서는 디버레이징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중국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위주의 경제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역 및 국가별로 경제의 온도차는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국내 경기 민감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적인 내용인데, 이런 공식이 앞으로는 무조건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글로벌 소비 민감주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는 변화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외국인 매수 방향의 변화가 나타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국가들이 어떤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내수 경제가 좀 회복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물건도 잘 팔리고 하면서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등등 수출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 경제 자체는 아직까지도 좋아지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소비자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이 내수 경제 회복의 길이 상당히 멀어 보이는 현실인데요. 자, 언제까지 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지, 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면 운영 전략은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될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이렇게 냉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도 그 이성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듯이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 그 한국 전략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 주식 시장의 그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의 힘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위험 선호도가 정체가 되고 이익 실현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 시장이 장기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펀더멘털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환율이 이끄는 외인 매수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근래 들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의 증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 수혜도 누리지만 주택 가격 반등이 가져다주는 부의 효과에 따른 내수 경제 회복도 동시에 누리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익의 증가가 동반되어서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수출 회복 등의 모멘텀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수 경제 회복의 길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위의 국가들과 다르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단순히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해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랠리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그냥 온전히 내수경제 펀더멘탈에 힘입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토지 보상권에 따른 거대 유동성의 공급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경제 성장분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아직까지 이 버블이 완전히 소화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정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어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버블이 남겨준 후유증이 가계 부채 해결이 우선적으로 나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서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내수 경기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예상이 됩니다. 내수가 수출을 발목 잡는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는 선진국 경제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중에서 해외 수출이 활발한 산업과 기업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 장기적인 주식 투자 환경을 놓고 보면은 저금리와 그 고유동성 환경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퍼상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유례 없이 좋은 환경으로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켓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 시점을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가 매수에 치중하는 장기 운용 전략을 취하심이 맞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체크해야 될 일정들은 꽤나 많을 겁니다.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만큼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만한 그런 일정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으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중국 삼중전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나라와 맞물려가지고 이슈가 있을 듯 합니다. 가장 큰 세 가지 쟁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중앙정부의 파탄난 지방정제 통제가 가능할까 하고, 그리고 토지 호족제 개혁으로 인해서 소득 분배를 이룰지가 관심이 됩니다. 또 기득권의 반발을 듣고, 국유기업 이익 구조에 대해서, 이익 구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쟁점사항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나라랑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시장, 금융, 토지, 세제 등의 개혁 방안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정책 변화와 시장 개방은 중국 시장 개척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시고 보면 좋을 듯 하고요. 하지만 또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그 3중 전해가 그 개혁의 성과물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중국 지도부 내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중국 그 3중 전해가 개혁의 큰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8년에도 이런 그 당시 레코드를 보면은요, 그 대원 측만 나왔지 세부 지침이 도출된 적이 굉장히 늦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다음 주는 중국 3중 전해에 그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국 시장 개척에 따른 새로운 모멘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한 일정을 챙겨봤습니다. 워낙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느니만큼 여러분께서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또 포트폴리오 점검 등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지금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5% 정도 지금 이익을 보고는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뭐 태양광 회복과 석유화 개선으로 인해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4조 원 차이가 그 폴리실리콘 부분의 불확실성을 악재로는 존재는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 부분 또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 부분 역시 그 PE 시황 호조에 따라서 분기별 실적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식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루칩 위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유지함이 맞으실 듯 싶습니다. 네. 자, 한화케미칼에 대해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또 CJ ENM이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CJ ENM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이슈가 많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 4분기 성수기 진입 효과로 실적 개선은 예상이 됐었던 주식이었고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경쟁력 대비했을 때도 떨어질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지금 주식에 영향을 받는 전체적인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는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방송 사업에서 큰 폭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CJ ENM은 조금 더 한 2주 정도까지는 앞으로 한 2주 정도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는 식으로 제가 가지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일료까지 듣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료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마케팅적인 그 이슈들도 있고 중국 분유 수출이 또 확대에 따라서 그 높은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분유 호조와 가격 인상 효과로서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현재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으나 한 2주 정도 보시면 이것도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효자 종목으로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절매보다도 그 목표가를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안전자산으로 편입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김선윤 멘토, 이상로 멘토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